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변입니다. 저희 7급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 2025년 이제 7급 공채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 25문제를 같이 보실 건데요. 1시간 정도, 한 6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평을 간단히 드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국제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같은 걸 냈는데 뭐 저희 교재에도 없고 다른 수험서에도 그 내용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냈다. 작년 2024년에는 국제정치학을 어렵게 내고 대체로 국제정치학을 어렵게 내고 국제법을 좀 쉽게 내는 그런 경향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제법이 상당히 어렵고요. 국제정치학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쉽다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성적은 뭐 국제법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근데 이제 나머지 한 5문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문제들 빼놓고는 뭐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3문제, 5문제는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맞추기는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보시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국제법위원회 ILC죠. ILC에 대해서 국가책임 초안입니다. 국가책임 초안은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한 국가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반란단체 당시에 했던 행동들은 다 어떻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 2번도 보시면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고 위임을 받았다. 감독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뭐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간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공당국 즉 국가죠. 정부죠. 부재, 마비 상태에서 정부 권한을 특정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테헤란 사건이죠. 그래서 이슬람 혁명 당시에 이제 이 테헤란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곧 국가행위다. 그래서 이 부작위 같은 것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부작위했던 것도 국가 행동이라서 국가 책임을 가진다. 그럼 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국가기관 또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국가행위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거의. 그래서 그때 그 자격으로 행동했을 때는 그 월권행위들이 있잖아요. 권한을 넘고 뭐 그렇게 되면 국가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국제 책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국제법적 위반이라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설명드릴 것이 거의 없죠. 이 문제 1번만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너무 평이하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너무 평이하게 시작했는데 2번 보실게요. 영사관계 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쉽습니다. 약간의 어려운 지문은 있지만 기억본 보세요.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서 언제나 페르소나 넌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영사관계 협약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협약에서도 외교관에 대해서도 어떻다? 가능하잖아요.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자 하시는 얘기고. 니은번 보실게요. ICJ는 나그랑드 사건에서 영사접견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사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자 어떻다? 개인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권리적 성질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게 이제 외교적 보호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국가가. 그러면 이제 국내 구제조차 완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 영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구제조차 소진, 완료 그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어떻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 나그랑드 사건도 얘기가 되지만 이 아바나 앤 아더스 그다음에 이 멕시칸 내셔널 사건, 그러니까 멕시코 국적자들에 대한 이제 검거 사건에서 미국이 멕시코 당국에다가 영사한테 영사접견권을 통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권리이자 개인의 권리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나그랑드 사건에서보다는 이제 아바나 사건에서 제가 또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려서 이게 여기랑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그랑드 사건에서 제가 얘기는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 포커스를 좀 잃으셨다면 조금 어렵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보세요.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합의는요. 영사관계 수립의 동의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외교관계가 단절된다고 해서 영사관계가 바로 단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뭐 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참 드리고 그랬어요. 대만과 외교관계가 끊어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비자 업무 같은 것 때문에 영사관계 같은 것들도 존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니을번 보시면 영사에 대해서 파견국은 영사인가장에 대해서 발급해서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에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뒷부분은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영사인가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틀린 거야. 왜냐면 접수국은요 인가장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발급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게 우리 교재에 제가 이게 명확하게 잘 안 써놔가지고 아마 이게 교재가 좀 그 부분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견국이요 영사에게 뭘 주냐면 파견되는 영사에게 위임장을 줘요. 그러면 영사가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아니면 다른 나라. 접수국에 가서 이 위임장을 제시해요. 접수국에다 위임장을 제출한다고요. 그러면 접수국이 뭘 해주는 거냐면 영사인가장을 발부해 주는 겁니다. 영사인가장을 부여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접수국이 부여하는 거예요. 파견국이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사에 대해서 파견국은 위임장을 주면 이걸 받을 거면 접수국이 어떻게 한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영사인가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위임장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영사인가장의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제 안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접수국이 인가장을 발급하면 영사인가로 자격이 증명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명확하게 제가 써놓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뒷부분은 뭐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이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앞부분은 틀립니다. 이거 접수국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저 혹시 기억하고 니을을 고르셨을지도 몰라서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우면서도 약간 이제 트릭이 좀 있고 특히 이제 니을 지문이 트릭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3번 가죠. 3번에 보시면 비엔나의 벽입니다. 옳지 않은 것. 유보의 철회, 유보의 이의 철회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보를 철회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유보를 걸었던 건 철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 유보 수락국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보의 이의 제기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보국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유보의 이의를 철회했을 땐 다시 이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서면으로 해야 돼요. 다. 근데 2번 보시면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게 됐을 때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틀리죠. 발효 전에도 어때요? 삼가해야 돼요.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속적 동의를 표시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답은 2번이에요. 이건 뭐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발효가 되기 전이라도 그 목적이라든지 그 조약의 목적 그런 걸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실 거고 3번에 보시면 조약의 해석 시에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거나 또는 약간 이제 이 명백히 부조리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약의 준비 작업이나 체결 시에 사정을 포함해서 해석의 보충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조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왜냐면 조약을 해석할 때 원래는 조약문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조약문, 전문 뭐 이런 것들.
부속성 이런 것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문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안 됐을 때 추합이라든지 후속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법상 일반 관행, 이 관습국제법이죠. 이런 걸 보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고. 근데 교섭 기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적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다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이고, 여기는 어떻다? 매우 보충적으로만 보는 거지. 이거를 해석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거는 해석의 기준이지만 이거는 해석 기준은 아니에요. 해석 기준은 아닌데 이게 보충적으로는 수단이 될 수 있지. 그 얘기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이 표현들을 안 썼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서. 4번에 보시면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방식,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과 의무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되지를 않는 거지, 원칙적으로. 다만 제3국이 이걸 어떻다? 명시적으로 수락한다면 그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러면 의무가 발생되는데 변경하려고 한다면 제3국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3국이 어쨌든 이 의무를 받겠다고 자기가 동의했던 거니까 A라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A, B가 자기들끼리 맺는 건데 이게 효과를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그런 효과 말고요. 사실적인 효과 말고 C한테는 어떤 의무를, 제3국인 C한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오케이를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권리를 부여하는 거는 명시적이지 않고 12개월 동안 얘기 안 하면 그 묵시적인 어떤 성질로도 그게 동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명시적으로 수락해야 된다고요. 의무 부과는. 그리고 의무 부과나 권리에 대한 부과를 됐을 때 그거를 제3국이 동의해서 수락해서 이게 발생했다면 그걸 변경하려고 한다. 다시 A, B 사이에서. 조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반드시 제3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 나와서 참 다행이었다. 문제를 뭐 쉽게 2번에 맞출 수 있죠. 4번 보실 겁니다. 4번에 이제 국적법이 나왔어요. 국적법은 보통 이제 9급직에서 보통 좋아하는 건데 7급직에서 나왔죠.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일본에 출생하기 전에 아빠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 당시에 아빠가 부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 동시에 어떻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다. 우리는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주의라는 게 이제 부모 양계 이제 평등에 따라서 혈통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먼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사망하면서 애가 태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제 아빠는 이제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국적을 취득하는 거고. 2번 보세요. 부모가 만약 문명하지 않아요. 또는 국적이 없죠. 그럼 출생지. 출생한 자는 어떻다? 대한민국 국적. 이게 출생지주의죠. 이걸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혈통주의적 관점이 이게 원칙이고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는 출생지주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출생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죠. 3번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제 복수 국적 같은 게 가능해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야 돼. 그리고 이거 법무부 장관이 허가해 줘야 됩니다. 복수국적. 4번 보세요. 복수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재공간을 통해서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때 신고를 수리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데 이게 외교부 장관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이에요. 국적 출입국 관리 이쪽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적법 14조의 규정이 법무부 장관에 돼 있어요. 여기 위도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도 허가를 누가 해줘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법무부 장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맞출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제 5번 보실 겁니다. 5번에 보시면 시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죠.
A규약과 함께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90년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이제 90년에 들어갔죠. 채택, 발효, 우리나라 이런 건데 옳지 않은 것 보시면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규약인권이사회 또는 규약인권위원회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뭐 인권위원, 근데 B규약은 보통 인권이사회인데 A규약은 인권위원회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크게 틀렸다고 보지 않고 익명통보라는 게 되느냐 이 개인통보제도 개인 고발이라고도 하고 개인 진정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선택의 정서에 있거든요. 근데 선택의 정서도 이게 이 규약은 이때 만들어졌고 선택의 정서도 이때 똑같이 만들어졌어. B규약은. A규약은 선택의 정서가 뒤에 만들어지죠. A규약은 2008년에 해가지고 2013년부터 아마 발효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건 뒤인데 B규약은 이렇게 빨리 요때랑 똑같이 이렇게 됐었어요. 익명통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익명통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내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밝혀서 내줘야 된다. 밝혀서 내줘야 됩니다. 그런 구조죠. 안 받아줘요. 익명통보는. 이번에 보세요.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 맞습니다. A규약 같으면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B규약 선택, 그러니까 A규약 선택의정서는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B규약 선택의 정서도 피해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개인이에요. 근데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아니 단체 안 돼. B규약은 단체가 안 돼요. 이걸 그때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A규약은 어떻게 되냐면 A규약도 단체가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A규약 물론 선택의 정서입니다. 정확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희생자 개인 그리고 일단의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그 다음에 일단의 개인. 이게 단체라는 표현은 아닌데 개인들 몇 명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규약도 그래요. 어떤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여섯 명이죠. 그러면 이름을 각각 넣으면서 넣어줘야 돼. 그런 거야. 근데 B규약은 이것도 B규약 의정서도 이쪽으로 끌어올릴까? 지금 우리는 이제 A규약 보는 건 아니고 B규약 의정서인데 선택 의정서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개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개인. 피해자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낼 수는 있어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이런 데가 낼 수가 없어요. 단체 이름을 못 들어가. 그래서 그건 교재에도 써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때 설명드렸고 그래서 답은 2번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래도 어려운 여기 이제 이거 중에 어려운 지문을 끌어서 시험 문제를 만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맞추실 수 있었을 겁니다. 3번에 인권위원회는 선택의 정서 당사자가 아닌 규약 당사자 어떤 통보도 안 받습니다. 선택의 정서 당사자가 아닌 데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를 비공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공개로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찍혀서 공개해버리는 순간 뭐 그 절차를 공개하는 순간 이제 혹시 그 국가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답은 2번입니다. 6번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케이스가 나옵니다. ICC 관할 범죄에 대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법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이에요. 입법해 놓은 거거든요. 이행입법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워, 선생님? 보세요.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 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ICC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행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제 이행법률도 우리 교재에 써놨죠. 근데 써놨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뭐 내용들 특히 전쟁범죄나 뭐 이런 것들 제노사이드나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이 국내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단살해, 제노사이드, 그 다음에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 다음에 전쟁범죄만 규정이 났어요. 왜냐면 침략범죄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2010년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ICC가 만들어진 건 2002년이고
그러니까 1998년 로마 조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발효된 건 이제 2002년 7월 1일부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때쯤에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법을. 그래서 그때는 침략 범죄가 안 들어와 있었다고요. 2010년에 이제 다시 침략 범죄를 ICC 협정에 넣고 2018년부터 사실상 이제 침략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우리는 그 이행입법에서 침략 범죄를 넣어놓지 않았어요. 침략 범죄는 그 가해자가 국가라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 그 소속된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지만 그 국가 전체에 대한 의미가 되는 좀 성질이 좀 강해서 그게 좀 논란이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우린 이행입법이 이게 없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 안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1번인데 2번 보세요. 집단 살해죄는 고소가 없거나 명시 의사에 반해도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스. 뭐 고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집단 살해죄에서 이미 형사재판소 즉 ICC에서 유무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면소 선고.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제가 써놨죠. 면소해줘야 돼요. 이미 재판에서 거기 기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못한다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과 ICC의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 인도법을 준용해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는데 하지만 ICC에 대해서 로마 규정에서는 범죄인 인도법과 같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규정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ICC 규정이 먼저 있다면 그 범죄인 인도조약보다 인도법보다 뭐가 더 앞선다? 이게 더 앞선다. ICC법이 좀 더 앞선다. ICC법이라고 해야 될까? ICC 이 규정이 그래요. ICC 이 조약을 먼저 우선한다. 그래서 옳은 질문. 답은 1번이에요. 침략범죄를 이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이 질문. 왜냐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 형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뭐 2번하고 3번은 맞추시는데 1번과 4번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리 4번을 고르시는 어떤 사태가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7번 보시죠. 국제법적 승인입니다. 옳은 것만 고르시오예요. 한국은 개인, 사인의 권리 의무를 관련해서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준거법이니까 기준법이나 기준 근거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요. 남북한 간의 관계의 동시가입을 국가 간 효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라고 봤어요. 이것도 설명드렸죠.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이해해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틀렸을 리가 없고 근데 디귿번이 어렵더라고요. 디귿번 보세요.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국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미국은 국가면제법에 따라서 미승인 국가나 이런 미국에 대한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야, 명문으로 있는 점지 이게. 그럼 일단 이게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국가면제법이라는 것은 1978년에 영국이 만든 거야. 교재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써놓는데 영국에서 국가면제법이라는 걸 이제 1978년에 만들고 미국은요 이 외국 주권 면제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거 1976년에 만들어. 그래서 이게 좀 맞다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 북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북한하고 미국이랑 승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승인 안 했고 북한이 미국이 승인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권 면제와 관련해서 창설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권 면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제소 문제도 있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 한다면 제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X입니다. 티노코 사건은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코스타리카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국을 포함해서 국가 승인 받지 못했어도 다음 정부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왜? 정부 승인 개념이라는 건 국가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노코 중재 재판 케이스를 말씀드렸지. 그래서 이게 어려워도 다행히 그래도 이게 두 개만이니까. 그럼 이렇게는 확실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리을이 없잖아. 1, 2번 사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 지문이 어려워서 하지만 여기가 이제 리을이 확실히 공부하신 분은 이제 확실히 여기 티노코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뭐 디귿도 말씀드렸는데 디귿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드려서 명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얘기 드렸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헷갈리셔서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뭐 리을이 확실하니까 기억하고 니을 2번을 고르시는 겁니다. 8번 가죠.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1. 국가는 입법관에 관한 장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나? 범죄 인도조약 같은 거 우리가 봤는데 선생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라는 게 있어? 네, 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 28개국, 미국, 뭐 캐나다, 뭐 필리핀 여기랑 다 맞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유엔에서도 1990년에 아마 모델 조약이라고 해서 요거와 관련해서 만들어놨는데 입법권이 아닙니다. 입법권이 아니라 집행권이에요. 집행 이게 사법이지 않습니까? 집행과 사법 관할이에요. 누굴 잡아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관할과 관련해서 형사사법 공조지 입법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잘 몰라도 이게 너무 이게 이게 사법인데 그렇긴 한데 또 그래도 어렵죠. 2번 보실게요.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에서 자기 또는 부적에 대한 범죄는 미국 당국이 우선해서 재판권으로 갔습니다. 그럼요. 자기들 안에서 뭐 공무집행 중에 어떤 행위지.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때도 뭐 말씀드릴 때 밖에 나가서 클럽에서 뭐 지들끼리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영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군영 내에서 그 병영 내 있잖아요. 미군 기지. 거기서 뭐 지들끼리 공무 중에서 뭐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 걔들이 알아서 할 거고. 3번에 미국은 다른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 승선협정이 카리브해 국가들이랑 보통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공해상이죠. 카리브해가 멕시코만이라는 데가 공해상인데 상대국 선박에 대해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기 있습니다. 승선협정을 카리브해 국가들이랑 멕시코만에서 갖고 있죠. ICJ는 이미니티 사건, 펠리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아시는 거라. 국가면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절차적 문제고 무력 충돌하에 이제 독일의 행위가 그에 대해서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 네. 그렇게 얘기죠. 여기 이제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 무력 그 충돌 하에 있는 그에 있는 독일의 행위가. 그래서 그때 강행규범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어떤 게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펠레니 사건에서 그래서 이 관습국제법적 성질을 가지니까 주권면제가. 그래서 주권면제가 우선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주권면제가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국가승계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승계가 나온다고 해서 몇 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실게요. 기억 구소련이 해체됐죠. 1991년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주의를 승계했습니다. 이건 뭐 국제정치지 뭐 국제법이라기보다는 그럼 기억은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니은번 보세요. 국가 승계 시에 국적에 대해서 유엔 총회 결의로 국가 승계에 관련해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는데 그때 국가 승계는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걸 기조로 한다. 네.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거는 뭐 난민 지휘협약 같은 것도 1951년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것도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기조라는 건 뭐 당연한. 그러면 1번인데 나머지 지문이 좀 이제 어떠냐. 가비치코프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건 뭐 매우 중요하죠. 나즈마로스 사건에서 슬로바키아 여기도 말씀드렸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분리됐을 때 슬로바키아가 승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슬로바키아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진다야. 이게 슬로바키아가 승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니을이 좀 어려운데 이 국가승계협약이라는 건데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 합의에 관계없이 동사는 선행국이 아니라 동사나 부동사는 선행국이 아니라 승계국에 귀속되는 거예요. 선행국은 있었던 국가고 승계국은 뒤에 있는 국가인데 선행국이 아니라 승계국, 신생국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우리 교재에 간단하게 써놨어요. 이 부분도. 제가 근데 거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선행국, 뭐 승계국 요편 말고 신생국에 속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선행국이 아니죠. 선행국이 아니고 신생국, 새로 만들어진 국가. 부채는요. 부채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빚은. 채권 국가들하고 이제 승계 부채, 빚은 이제 동산이나 이런 재산은 승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1번이에요. 10번 가죠. 10번에 보시면 국제연합에 대한 특권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안전보장 이사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이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면제를 포기시켜 줘야 되냐라고 하면 안전보장 이사회가 면제를 포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는 경우에 특권을 누가 날려버릴 수 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포기시켜 버릴 수 있어요. 여기가 포기할 수 있어요. 옳은 집입니다. 그럼 너 나가라는 얘기죠. 왜냐면 안보리가 권고해서 사실상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이제 사무총장이라서 사무총장은 사실상 안보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특히 상임위 사국들이 그 뭡니까 동의투표라니까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면제 포기를 여기가 해주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유엔의 기록물 일반적으로 유엔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소리에 대해 소재적 관계시 불가침. 유엔의 기록물들도 다 불가침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유엔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뭐 직원들 같은 거는 이제 제외되는 거고 일반 전문가들은 이 여행 시간을 포함해서 임무 수행 기간 동안에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직원들은 또 따로 특권 면제가 있는데 일반 외교관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사무차장과 그의 가족들 이름은 좀 이제 외교관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특권들을 많이 갖는 편인데 일반 유엔 직원은 그 정도 급은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4번 보세요. 유엔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 수행 중에 행했던 모든 절차에 대해서 면제돼요. 근데 해당 사람이 유엔의 임무를 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이제 퇴직을 했다? 퇴직을 했다는 표현 좀 웃기고 이제 이 전문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안 하게 됐을 때 인정되지 않다가 아니라 인정됩니다. 왜냐면 영구히 면제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어서 설명드렸던 거라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읽을 때 이 영구히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만뒀으면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이때 했던 거를 그만뒀어도 계속적으로 어떻다? 면제를 받는다고요. 임무 수행 중에 있었던 것들은. 근데 임무 수행 뭐 있었던 거 말고 개인적인 것들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전문가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래서 전문가 그만두게 되면 뭐 그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안들이 생기겠지만 여기서 임무 수행 중에 있었던 사안들에선 그만둔다 하더라도 영구히 면제되기 때문에 답은 4번. 근데 이제 4번이 쉬우면서도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영구히 면제된다는 그 관점이 이 입에 잘 안 붙어서 이게 답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잘 적혀져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뭐 문제는 뭐 내용들이 맨 기본소에 나왔던 거죠. 11번 가죠.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입니다. 각국에 대해 이거 진짜 어려워. 교재에 다 있긴 해요. 다행히. 거의 뭐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다 써놔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기출에 나오지는 않았어. 저희 교재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 저기 독일 뭐 이쪽인데 네덜란드하고 스위스를 이거 낼 줄은 몰랐어. 네덜란드는요 어떻게 되냐면 조약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하는 권리를 네덜란드 대법원이 못 갖고 있어요. 조약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에 대해서 왜냐면 네덜란드는 특이한 게 우리 교재에 잘 써놨지만 뭐 다른 뭐 교수님들이 써놓은 거 저도 뭐 해가지고 거기서 써놓은 거지만 네덜란드는 특징적인 게 이 뭡니까 조약이라는 거를 그 정족수 개헌 정족수 이상이 만약에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헌법보다 우위입니다. 헌법보다 위야 조약이? 예 그렇게 보는 거라서 물론 뭐 그것도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개헌 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오케이를 해주면 그래서 이게 판단을 못해요. 대법원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X고 그 다음에 스위스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 개정 시에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다 우리 교재에 써놨는데 길게 안 써놓고 딱딱 써놓은 건데 이거 누가 뭐 설마 우리 교재 아니에요. 유명하신 교수님 그 책을 보고 아마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셨겠지. 거기에 써져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 온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재에 다 있는데 제가 뭐 설명을 열심히 안 드렸었을 거야. 왜냐면 이게 거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랬고. 이거는 써놨죠. 하바나 호우 사건은.
판례도 간단히 써놨었는데 국제간수법은 이게 1900년 사건이죠.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간수법은 어떻다? 미국 법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서 전쟁이라고 미국 스페인 전쟁 때 뭐 배 끌고 가고 이랬던 사건인데 국제간수법적인 것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미국 법의 커먼롤로서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게 바르샤바 협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법률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써놨죠. 그래서 이러면 이게 특별법적 성질이 있어서 이 협약이 우선한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 이게 198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82년에 이 사안에서 이게 우리 법이 없었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조약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민법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적용해줬고 지금은 우리 교재에도 써놨지만 2001년에 우리가 상법을 개정해서 이걸 삽입했어요. 이걸 내용을 개정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입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옛날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에요. 근데 이것도 엄청 지엽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 문제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7급직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안 나올 줄 알고 막 이런 것들은 간단간단 읽으세요 이랬는데 7급은 확실히 좀 급이 좀 다르네요. 좀 어렵네. 다행히 교재인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12번 극악의 문제. 나도 못 맞춰. 선생님 네가 못 맞춰?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몰라. 판례들이 이게 WTO 판례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재에 실을 수도 없어. 근데 이거 뭐 교재에도 없는 건 그냥 막 낸 거라. 근데 뭐 하기야 우리 교재가 무슨 뭐 기본 교재는 아니니까 무차별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국대하고 내국민대우 또는 1조죠. 1조하고 3조. 그 다음에 이제 2조가 일반 관세에 대한 그런 협약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캐나다 오토스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답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볼게요. 답은 4번. 이거 우리 교재에 있죠. 다행히. 왜? 이게 일본 술 케이스라고 해서 이게 1996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설명드렸었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의도 효과 기준도 인정을 했죠. 근데 이게 왜 틀려 그러면? 이게 판단 기준을 2단계 구조였는데 먼저 이 첫 번째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BTA라고 해서 국경 과세 조정 보더 트레이드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이걸 먼저 보면서 상품 성질설에 따른다고요. 이 판례에서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얘기가 들어온다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의도 효과 있잖아요. aim effect 이거를 어떻다? 서브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서브야. 이게 메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물론 인정하였다 그럼 맞잖아. 이걸 썼잖아. 여기서 물론 이렇게 이걸 서브로 쓴다고 했어. 그럼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이게 안 됐을 때 서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먼저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이게 이 판례에서 나왔었어요. 이 AMM Effect Approach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게 원칙이고 얘는 서브일 뿐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럼 완전히 틀린 건지 이것도 애매하긴 해요. 세모는 세모인데 완벽하진 않지. 근데 나머지들이 이제 모르는 것들이니까. 캐나다 오토스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더라고요. 미국이랑 캐나다가 뭘 맺어놨더라고요.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처럼 보조금을 주고 뭐 이랬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일본하고 EU가 EC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WTO 체제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안은 2000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뭐 1990년대 이제 WTO가 1995년에 만들어진다면 이게 이제 들썩들썩했나 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위반. 그래서 보시면 이 체국 대우라는 거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률상 차별과 사회상 차별을 모두 금지하라는 거라서 이거는 위반이다. 위반이 떨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이 저 보조금 협약은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이 담배 사건이라는데 요거 온두라스가 이제 걸고 넘어졌더라고요. 온두라스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2005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보시면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담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납세 필증이 우리나라도 담배에 다 납세 필증이 있죠. 그게 이제 부착되는 것은 내국민 대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물건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미니카에 이제 온두라스 담배가 들어가나 본데 거기서 이제 납세 필증을 모두 부착하도록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온두라스 쪽 담배들이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들어왔으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국민 대우상. 근데 이게 부당한 어떤 차별을 두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멕시코 텍사스의 소프트 드링크 사건이라는데 요거 어떠냐면 멕시코 쪽에서 이 콜라나 이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에다 세금 걷어들었어요. 청량 음료세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청량 음료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청량 음료세라는 거 거두면 이게 우리가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2002년의 사건이던데.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더니 이때 이제 이 WTO 패널은 그 상품의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까칠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솔직히 이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4번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13번 보실게요. 해양법 협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해적에 대한 건데 이거 해적은 그래도 좀 아실 수 있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옳은 것.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는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박이 해적이 돼 버리면 그 해적에 대해서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어요. 해적이 됐어도. 해적선이 됐어도. 만약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의 공격을 받고 그 해적 수중에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무국적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일 뿐이야. 근데 이제 이 해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해적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해적 행위로 간주한다? 네. 교사자도 뭐 방조자도 뭐 이런 사람들 다 해적이죠. 디귿.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 행위를 한 해적선을 납포할 수 있다. 근데 군함이 잡는 거지. 해적선을. 이 모든 선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해적을 납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국가는 군함이나 정부 선박이 잡는 거지 얘들을. 뭐 다른 어떤 선박들이 상선들이 어떻게 얘를 잡겠습니까? 상선들이 무장도 못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선박이 여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잡을 수 있는 거지. 납포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선박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군함 및 정부 선박이 해적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 해적이라는 것은 그 민간 선박에 이거는 뭐 정의인데 데피니션인데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그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그 안에 재산의 대상으로 공적 목적이 아니에요. 사적 목적이지. 공적 목적이 해적이 어떻게 공적 목적이겠습니까? 해적 행위가 다 돈 벌려는 거지. 다 맞는데 이 부분만 틀려요. 우리 교재에도 써놓은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봐야죠. 14번 보시면 국제법의 연원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건. 1번 ICJ가 실제로 형평성 선언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2번 해양법 협약에서 그 형평성 선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써놨어요.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양법 협약을 제가 설명드릴 때 형평성 선언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명시 규정이 있다는 건 정확히 써져 있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나머지들이 좀 쉬워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뭐 몰라도 3번에 보세요. ICJ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성 선언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 이건 아시는 거고. 그런데 프론티어 디스피트 사건 같은 경우 부르키나파소하고 말리 사건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말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게 없다고.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프랑스 대통령은 공개 발언이었고
뭐 여기 언론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2번이죠. 나머지들이 명확하게 제가 정확히 설명드렸었던 거라 이거는 뭐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2번 지문 요거 자체를 제가 막 힘줘서 설명하진 않아서 좀 어려울 수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맞추셨을 겁니다. 15번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막 시험 문제도 좀 제가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는 좀 준비를 하셨을 거니까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시옵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돼 벌써. 파리 협정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게 2도시잖아요. 그 1.5도시를 억제해야 돼. 2도시를 유지하는 거고 2도시 이하를 유지하고 1.5도시를 억제한다니까 이건 2도, 3도가 절대 안 되고 니은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재원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의무를 부담하면 여기도 좀 애매해. 왜냐면 기술 이전 같은 건 선진국이 해주는 거지 여기가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자국의 상황이나 영향에 맞춰서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유보 안 돼. 개도국 무조건 이거 개도국도 들어와야 돼. 이게 교토 체제하고 다른 거잖아요. 교토 의정서에서는 개도국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2015년에 파리 협정은 다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유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하더라도 이 부분도 솔직히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선진국이 기술 이전하는 거지 개도국이 무슨 기술 이전이야. 근데 뭐 그래도 이전 받는 거에서는 의무가 있다는데 이건 유보는 확실히 틀린 거죠. 디귿 파리 협정의 당사국 총회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해서 공동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5년 단위로 갱신해서 이 INDC라고 해서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두 개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다? 4번. 요거는 그래도 환경이 어려운데 파리 협정을 내니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국제인도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16번. 포로에 대한 겁니다.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해서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만약에 노동을 시켰죠. 그러면 임금을 줘야 돼요. 노동을 시켰다면. 그 다음에 장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노동 못 시킵니다. 이번에 간첩이죠. 간첩은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병도 포로로 인정하지 않죠. 포로가 안 돼. 국제인도법의 제1추가의정서에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 써놨지. 있습니다. 3번에 장교 등에 대해서 이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런 일을 찾아줘야 돼. 원칙적으로 이제 장교에 대해서 노동 같은 것들을 안 하는 거니까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그런 일을 찾아야 되고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그 군대 구성원이나 군대 일부로는 민병대라든지 뭐 의용대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의 이제 충돌뿐만 아니라 비국제적인 충돌에도 어떻다 국제인도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죠. 1977년에 의정서들이. 답은 2번입니다. 늘 좀 인도법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답을 맞추기 좀 쉽게 나오는 문제. 17번. 이것도 너무 어려워. 못 맞춰. 왜? 내용이 몰라. 네가 모르면 어떻게 선생님? 근데 뭐 어떻게? 보실게요. 여기서 20조의 일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EC Steel Product Cas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렇더라고요. EU가 물개 제품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물개를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잡는 거를 막는데요. 못 잡는 건 아닌데 잔인하게 잡는 걸 막는데. 근데 노르웨이가 이것 때문에 제소를 했어요. 노르웨이가 EC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했어. EU를 상대로. WTO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죽이는 건데 어떻게 잔인하게 안 잡냐? 라고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그럼 어떻게 잡아야지 잔인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럼 작살로 잡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조 일반 예외에 정당화돼서 그래서 1조나 3조의 위반이 아니가 아니라 여기가 일반 예외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WTO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EU의 이 규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야. 그래서 이게 1조, 2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관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1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건드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가 아니라 위반이다야. 노르웨이 손을 들어줘요. 이건 근데 좀 어려운 거던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AO가 뭐냐면 공중도덕 이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잔인하게 잡는 걸 문제로 삼더라고. 보통 B호하고 G호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위생 문제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갔었던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도 위반이다. 왜냐면 이런 걸 이유로 예외를 규정했지만 그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 봤어. 그 다음에 차이나 이 퍼블리케이션 케이스는 중국의 이제 그 컨텐츠, 요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위반 같은 게 있고 컨텐츠가 들어오는 걸 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문제를 삼은 거거든. 요거는 아마 2014년 사건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3번은 우리 교재에 써져 있죠. 개솔린 케이스라고 해서 미국이 개진류라고 해서 그걸 뭐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개진류가 아닌 거는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랬던 건데, 이게 이제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야, 이거 우리는 기술이 딸려서 그렇게 못해 뭐 이러겠어요. 그때 2단계 분석법에 따라서 여기 이쪽이 이겼죠. 이쪽이 이겼어요. 미국이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얘네 위반이다. 이거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해서 얘기했고, 이게 우리나라도 꽤 이게 연간 한 15건 이상씩 이 WTO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2015년 겁니다. 2015년에 이 비프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호주가 걸어왔어요. 호주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어. 왜냐면 우리 저기 수입 쇠고기 문제인데, 이게 쇠고기 구분 판매 조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국 및 대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 예외냐 그랬더니 일반 예외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상품에 대한 어떤 분류법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랬더니 니네 분류법 맞다 이거야. 그러면 니네 분류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가르쳐주고 니네들이 분류법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호주나 이런 쪽에 불평등하게 내국민 대우 같은 걸 위반하는 행태가 발생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근데 아까 또 보면 이게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시험 문제 12번이었네. 12번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관세 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 미차별로 두 개를 이걸 내버리니까 이게 판례로 내버리니까 와. 저도 이거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봐서 알았지. 못 맞춰. 나 몰랐어. 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들은 적이 있었고 이건 아는 건데 이거를 도저히 몰라가지고. 너 틀렸네. 아니 뭐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렵죠. 7급직 말씀드릴 때는 좀 더 진짜 저인망이라는 표현이면 아주 깨알같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9급직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17번은 그래서 1번입니다. 18번 해양법인데요. 해양법이 이거는 한참 말씀드렸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분쟁 해결 절차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저는 좀 안도의 한숨을 했고 여러분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하도 강조해서. 보실게요. 옳은 것만입니다. 연안국은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생물자원의 자국의 주권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강제 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아요. 배제, 적용 배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적용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하고 군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안보리 결의사항 같은 것들은 적용 배제되잖아.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해양경계도 이것도 적용 배제라고. 요렇게 봐야지. 요게 이제 너무 성급히 나갔네. 여기서 이제 해양경계가 요게 적용 배제죠. 요게 적용 배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안보리 결의 요게 이제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 조정이나 이런 거 가는데 수락할 의무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천연자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둘러싼 거에 결부됐을 때 반드시 조정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맞다고요. 근데 섬은 도서고요. 그다음에 육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 꼭 조정 안 가도 됩니다. 조정 안 가도 돼. 조정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도서하고 육지에 대해서는 도서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에 대해서는 어떤 해양 경계랑 다르다고요. 해양 경계는 문제가 되면 이거 물론 이 절차에 대해 배제한다는 얘기하지만 조정을 꼭 필수로 하라고 했어요. 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이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는 조정을 안 가도 돼. 그것도 우리 교재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분쟁 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분쟁 해결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잖아. ITLOS가 아니라 어떻다? 7부속소의 중재재판이라고. 이건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디귿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건데 왜냐면 이제 1번은 맞는 건데 2번이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뭐 제가 하도 강조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을까. 근데 살짝 어려운 게 이 니은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이건 배제된다는 걸 아는데 여기까지는 또 맞거든. 이 뒷부분이 틀리는 건데 써져 있긴 한데 또 이게 쉽지 않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면 4번 답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추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번 국제기구를 보실게요. 유엔 원장에 따르면 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은 9개 찬성 투표를 갖는다. 네. 15개 국가 중에 9개. 근데 절차 사항 이외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15개 중에 9개인데 그때 거부권 다 포함돼야 되고 거부권이 없어야 되고. 2번 보세요. 유엔 원장에 따르면 총회는 유엔 안전보장의 권고 없이도 비상임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네, 그럼요. 비상임사국이나 뭐 경사회나 이런 데는 권고 없이 선출하는 거예요. 3번에 적십자위원회는 옵서버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 연맹은 옵서버의 자격을 가지고 나도 몰라. 너 몰라? 몰라. 이거 맞는 거 아는데 이거 난 모르겠더라고요. 4번 보세요. 베르나도테스 케이스입니다. Reparation of the injuries suffered Service United Nations 사건이라는 게 1949년에 베르나도테 사건이죠. 베르나도테 스위스 백작 사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 Yes. 그러면 답은 3번. 소고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뭐야? 저도 그래서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옵서버래. 난 이거는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적시자위원회가 옵서버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맹이 따로 있나? 근데 이거는 모르겠더라고. 위원회는 아는데 적시자 연맹이 있나? 그때 있더라고요. 적십자 연맹하고요. 적신월사는 뭐냐면 이거 이슬람 쪽은 십자가를 쓰기 어려우니까 적신월사라고 해서 이게 초승달 쓰더라고요. 연맹이 있더라고. 얘들이 옵서버예요.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옵서버야? 네, 옵서버예요. 그 다음에 올림픽위원회가 이거 옵서버더라고. 이거 어떻게 알아? 올림픽위원회도 옵서버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여기 적시자위원회도 옵서버, 연맹도 일하던데 이것도 옵서버. 그 다음에 올림픽위원회도 옵서버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도 나머지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는 있었을 거다라고 보죠. 20번 해양법입니다. 공해에 대한 겁니다. 어려운 듯 쉬운 듯 보실게요. 노예, 그 다음에 무허가, 무국적, 대량 살상 무기 운송에 대해서 기국에 대해서도 어떻다? 인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맞고, 근데 얘가 안 돼. 이거 규정이 없어. 얘는 솔직히 뭐 얘도 가능하다고 봐야지. 세모지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기국,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기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등록국이라든지 아니면 송수신을 방해받는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파 방해받거나 무선 통신 방해받는 국가 아니면 시설의 등록국 이런 데 가야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기국 이외의 국가의 군함이 인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기국 이외의 뭐 시설 등록국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안 돼. 여기 규정이 없어. 그 다음에 국기를 2개 달고 다니는 이런 애들은 또 국기를 제시하라는데 제시하지 않은 국에 대해서는 기국 이외의 국가의 군함이 인검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인검 제대로 잘못했다가는 배상해줘야 될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건데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야 되는데 얘가 안 된다. 그래서 X죠. 니은에 보시면 내륙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는 항의할 수 있죠. 그럼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그럼 뭐 답은 거의 나오는데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적으로 했을 때 이거 안 돼. 이건 무국적선이 돼버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답은 뭐 당연히 3번이 되죠. 왜냐면 이게 날아가고 이게 맞다면 이게 날아가고 이게 맞다면 답은 3번. 기억을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리다면 답은 어떻게 된다? 3번이 거의 나옵니다. 1번 보세요. 선박 충돌 문제가 발생해요. 선장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 형사소추는 기국. 그 다음에 관련자의 국적국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죠. 로토솔 사건에서는 연안국이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서 투르키예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줬지만 이 유엔 해양법 3차 협약에서 1982, 83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돼 기국만이 한다. 그 다음에 국적국 관련 국적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니은하고 리을. 답은 3번. 21번 보실게요. 권고조 의견인데 여기서부터 5문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20번대가 넘어가니까 이미 2문제가 어려웠는데 가트와 관련된 게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 판례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옳은 거 고릅니다. 이때 여기 그래도 요거는 이제 보셨던 거지. 장벽 사건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장벽 사건. 이스라엘이 했을 때 자위권이 아니죠. 자위권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위법하다. 이스라엘 행동은 위법하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벽 축조는 이 합병 조치에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른 것이다. 병합 조치다. 즉 이스라엘의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적인 어떤 합병 조치, 강압적인 힘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뭐 X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 다음 게 지금 코소보 케이스죠. 코소보 케이스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코소보가. 근데 코소보의 독립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소보가 독립돼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약간 국제정치적인 거야. 우리가 코소보가 독립해 있다는 걸 아실 거니까. 저도 그렇게 유추해서 풀었습니다. 그럼 1, 2번은 답이 아니야. 그러면 3, 4번인데. 3번에 차고스 케이스라는데 나도 몰라. 몰라? 모르겠어. 차고스 케이스가 이게 2024년에 만들어진 케이스. 그러니까 2019년의 케이스던데 2024, 25년에 해결됐어요. 완전 새로운 거더라고. 보니까 모리셔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앞쪽에 차고스라는 섬을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리셔스가 달라고 했어.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모리셔스가 달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영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영국이 그냥 개무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ICJ 올라오고 뭐 UN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래서 ICJ에서 2019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영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를 떼가지고 지 거라고 얘기하는 건 불법이다. 이미 이게 사건이 1965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2019년인데. 그래서 차고스를 빨리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2024년에 해결해가지고 2025년에 돌려줬답니다. 완전 새로운 거던데.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뭐 전혀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 요거 보실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사우스 웨스트 아프리카 나미비아 케이스예요. 이 나미비 케이스는 우리 교재에 써놓긴 했죠.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거를 버텼어. 누가? 남아공이. 그래서 이 남아공의 행동은 불법이다. 합법이 아니에요. 합법. 국제연맹 때 체결된 위임협정은 끝났어. 종결된 거야. 종료된 건데 이거를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위임 통치하겠다고 해서 힘으로 군대로 가서 나미비아를 그냥 먹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근데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미비아 케이스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답은 3번인데 근데 3번 이걸 모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나머지 케이스를 알아서 맞출 수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판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죠. 이게 60년대 판례입니다. 66년에 나왔던 케이스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긴 합니다. 답은 3번이죠. 22번 보실게요.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 테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함단 케이스나 이런 건 제가 써놨고 여기 피에로의 공습 케이스도 이제 써놨는데 문제는 이거는 뭐 모르겠고 우간다 케이스는 써놨죠. 보시면 전 이거 모르겠더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회가 국제 테러에 대해 국제 평화나 안보에 대해 위협을 간주하고 있다. 뭐 그렇겠지. 근데 이게 뭐냐고 전 모르겠지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이번에 보시면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판례는 사건 자체는 1999년부터 해서 2003년 사이인데
우간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간다하고 루안다가 콩고 민주공화국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 받아먹을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우간다의 공격 행위는 자위권 행사했다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아니지. 자위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어. 맞췄을 거라고 봐. 근데 조금 이제 판례들이 나오니까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함단 케이스는 제가 써놨지. 알카이드 케이스에 대해서도 어떻다? 고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통 3조에 따라서 포로의 대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1985년에 공습을 때려버렸어요. 그 튀니지에 있는 피에로 그 본부를. 근데 튀니지에 대한 무력 생사니까 그게 내정 간섭이다. 무력 침략 행위다라고 안보리가 얘기했었다는 거지. 이건 국제정치지 국제법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보니까 9.11 테러더라고요. 2001년에 9.11 테러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게 결의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2번은 한참 설명드려가지고 그래서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23번 보실게요. 영토 취득입니다. 사하라 케이스는 뭐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사하라 케이스 무주지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판정 기준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결정적 기회를 활용해야지. 이거 활용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결정적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 맞아. 권한의 판정 기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하지 않죠. 있는 경우 다툼이 있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는 거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쓸 필요가 없죠.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자기들끼리 합의가 돼 있다면 그럼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지. 결정적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툼이 있다면 결정적 기회를 잡을 거고 ICJ가. 3번 보세요. 3번에 그린란드, 동부 그린란드 사건입니다. PCIJ 때 거. 동부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적 공군력을 해상했으므로 아니 너 그렇게 안 했다고 했지. 무주지는 아니에요. 덴마크 거야. 무주지가 아니고 이건 덴마크 거야. 덴마크가 실효적 지배했어. 실효적 지배라는 게 뭐 엄청나진 않아도 그게 있었어. 여기는 증명했어. 그래서 배척한다가 아니라 덴마크 겁니다. 덴마크 거지. 노르웨이 거가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금반원의 원칙도 어겼고 그 이렌 선언이라는 거 어겼고 그 다음에 주권자로서 실효적 지배하지 않았어요. 노르웨이가.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팔마스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중재재판 케이스에서. 스페인의 발견이라는 게 불완전하고 뭐 그런데 함적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가 완성됐다.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입증해야 돼. 근데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 쪽이 앞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스페인이 앞서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이제 앞서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받는 건데 스페인이 선점했다는 거를 또 실효적 지배했다는 걸 미국이 입증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미서 전쟁에서 받은 것이다. 필리핀의 일부다.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팔마스 섬은 네덜란드 걸로 가죠. 답은 3번입니다. 이 판례들은 그래도 다 한 번씩 봤던 판례라 그래도 판례가 나오니까 뭐 힘들 수는 있죠. 24번 보실게요. 24번 너무 어렵습니다. 보세요. 무력 사용에 대한 건데 7장. 여기는 익스펜스 사건 1962년입니다. 콩고 평화유지군 케이스죠. 평화유지군 케이스인데 이 안보 유지에 대해서 이 안전보장인사의 책임은 배타적이 아닌 1차적 책임에 불과하고 유엔 총회도 어떻다? 이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어요. 유엔 총회가 권고를 못할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유엔 총회가 선언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1차적 책임에 불과하는 거지. 안전보장 인사회가 뭐 오로지 안전보장 인사회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때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평화유지군 비용은 유엔에서 나간다 뭐 이런 판례까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안보리가 나중에 이제 평화유지군을 어떻게 한다? 이 판례에서 안보리가 평화유지군을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이건 맞는 얘기고. 니은해 보세요. 앙골라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격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76년에 침략 행위를 받습니다. 남아공이 나미비아도 먹고 이 앙골라가 나미비아 옆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 바닷가에 다 그쪽 동네야. 남아프리카 위쪽이야 바로. 근데 여기다 이제 침략 행위가 인정됐고 모잠비크에 대해서 로디지아라고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입니다. 로디지아도 이게 남아공에서 분리됐던 나라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애들이 분리해서 남로디지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모잠비크라고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 갔었어요. 그때 이것도 어떻다 침략으로 인정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이게 국제정치지 이게 국제법인가? 본 적이 없어. 앙골라라는 나라가 남아공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 아는데 모잠비크가 로디지아로부터 공격당했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은 맞겠는데 니은번이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는 건데 디귿번 보시면 이라크가 쿠르드족을 탄압한 게 있어요. 91년에 막 독가스 뿌리고 그랬거든요. 소말리아 사태도 있었거든요. 요거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 네, 이것도 국제정치지.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이걸 뭐 안보리 결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이제 있었어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이게 교재에도 써놓긴 써놓겠는데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니을번 보세요.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이 있었죠. 이때 소련도 있던 시절인데 이때 다 안전보장 인사에 결의가 있었어요. 루안다 사태에 대해서도 결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제 평화 안보 유지에 관한 회복에 대한 개별적인 거 허용한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집단 안보. 집단 안보 개념이라 다국적 군대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좀 너무 어렵던데 이게요. 이 결의가 이게 앙골라 사태예요. 앙골라에서 93년에 뭔 사건이 터졌거든. 이 루안다 사태가 아니야. 루안다 사태는 1995년이야. 이게 틀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래. 못 맞춰. 나 모르겠던데 뭐. 보는데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던데. 완전 국제정치 문제를 국제법에 내놨어요. 답은 1번인데 기억번 정도 알고 이게 니은도 잘 모르겠고 디귿은 뭐 알겠는데 니을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하고 1번 사이에서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험은 다 동일하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국제법 범위를 넘는 거 아닌가? 25번 보죠. 이거는 그래도 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다행히도. 이게 딱 한참 뭐 이거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번 보세요. 유엔 원장과의 다할 기타 전체 외기권에 대한 이게 우주조약이죠? 우주조약이에요.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행해지는 건 또 손해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렸고. 2번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국가는 어느 그 자연인, 법인이 자국 영역 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스.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국가가 그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뭐 법 조약 규정이니까. 그다음 뭐예요? 3번 손해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는 통과하지 않을 경우 제3국가는 그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역시 청구할 수 있다. 네, 국적국이 안 해주면 제3국이 영주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답은 4번이에요. 4번에 지구표면 이외에 외기권을 얘기하는 거죠. 외기권에 대해서 우주물체에 대해서 다른 발사국에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혔다. 외기권에서. 그럼 뭐예요? 절대 책임이 아닙니다. 과실 책임이에요. 절대 책임이 아니라 외기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다? 과실이 입증돼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지구 표면에서 나타났으면 지구 대기권에서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지. 무과실 절대 책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참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에서 하면요 이건 무과실이고 바깥쪽이면 과실이고 뭐 이래서 답의 4번을 뭐 만약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떠오르지 않아도 옳지 않은 걸 4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 아마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법이 와우 너무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 5문제는 솔직히 해서 풀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많이 틀리셨어도 너무 충격이나 뭐 이런 건 받지 마시고 아마 조금 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
마크선은 약간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뭐또 그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또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더 해나가셔야 되고 뭐 아니면 좋은 성과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나왔고 여러분들이 하신 바에 따라서 좋은 성과들을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 시간에 만나 뵙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